정부가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시범 사업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과 실효성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행을 겪고 있는 경사누이 문제도 다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2%대 수준의 전월세 대출 상품도 나올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금융입니다. 예,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대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연령 하향 정도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입주택 가격 제한도 개선되는데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제한이 바뀌면서 시가 13억 원 정도의 주택도 가입 가능해져 혜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조건 외에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노령층에겐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낮은 금리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의 소액 보증금 대출이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월세자금 대출도 최대 월 50만 원, 총 1,200만 원 한도로 가능해지며 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 상품도 지원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 3만 3천 명을 지원할 목표로 지원 한도는 1조 1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오늘 강화된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일단 주요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 도심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면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저감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조만간 공모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출도 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외 공기 정화기는 중국과 네덜란드에서 운영된 적이 있는데요. 대당 1, 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장관은 또 현재와 같이 비상 저감 조치를 단순히 연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응 수준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일 연속으로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정부와 공공부문 차량을 모두 사용 제한하고 5일 이상 발령되면 차량 이입제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험과 공동 비상저감 조치 시행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 장관은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해선 약 5천억 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요? 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여야가 초당적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으니 입법과 예산 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차량 공회전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물청소 시행 횟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숨은 자산가 95명에 대해서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들어간 95명은 누군가요?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중견기업 사주 일가가 37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나 전문직 등이 48명으로 불공정 탈세 혐의를 받는 95명입니다. 이들은 대기업 사주 일가와 달리 대부분 정기 순환조사에서 제외되거나 비상장 기업 등을 운영해 공시 의무가 없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와 달리 이번엔 조사 착수 때부터
폭넓게 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공정 탈세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해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데 사용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본 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특수 관계자 간 부당 내부 거래나 우회 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을 통해 세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방식 등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악의적 탈루 수법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입니다. 또 불공정 거래나 기업 사주의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수입니다. 월급 외에도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을 통해서 연간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인이 지난해에만 18만 명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납부합니다. 하지만 월급 말고도 연간 종합소득이 3,400만 원을 넘으면 소득 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만 9천여 명이 소득 월액 보험료를 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00명 중 1명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이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 등의 소득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월급의 소득이 6억 2,950만 원을 넘어 소득 월액 보험료를 상한선까지 내는 직장인도 3,800명이나 됐습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는 2011년에 도입됐습니다. 2017년에는 직장인 이모 씨가 소득 월액 보험료를 정하는 사항과 범위가 법에서 구체적이지 않아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헌법 소원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소득 월액 보험료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과 대상 결정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입이 있는 만큼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부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2022년 7월 이후에는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장인이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카풀 서비스가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45일 만에 극적으로 오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인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예, 일단 합의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오전 11시부터 5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전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만 카풀 운영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택시업계가 한 발 물러서면서 정부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신 택시업계가 요구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가 도입됩니다. 이 밖에 초고령 운전자 개인 택시를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고 올해 상반기 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합의됐습니다. 또 현재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서울 택시들을 카카오 측이 임차하는 방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의였는데 사실 오늘까지도 타협에 대한 타결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다면서요? 예, 오늘 회의장에 들어서기 직전까지만 해도 택시업계 일각에선 회의 불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일부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출퇴근 자가용 카풀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전현희 더민주 택시 카풀 TF 위원장은 이번 협의가 마지막이라며 조금씩만 양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전 의원이 148번이나 농성장에 찾아온 진정성을 감안해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카풀 서비스 문제는 일단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탄력 근로제 문제는 아직도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사노위가
사실상 파행을 겪으면서 탄력 근로자 합의안 의결이 아예 무산됐습니다. 이 얘기도 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예, 오늘 탄력 근로자 합의안이 의결이 안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탄력 근로자 합의안에 반발하면서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경사노위 본회의는 노사정 대표 중에서 한쪽 위원이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데요.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탄력 근로자 확대에 대한 합의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 안정화 합의안 등의 의결도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합의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탄력 근로자 합의안 등의 안건을 다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은 만약 이때도 의결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사노위 측은 노사정의 합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사정 대표 중에서 한쪽 위원이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의사결정 구조를 개정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이제 근로자위원 4명 중에 3명이 한꺼번에 불참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먼저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무리하게 논의를 추진했기 때문에 파행이 빚어진 것이라면서 노동계약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위원회 무책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떨어졌습니다.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건데 강남구, 강동구, 양천구가 0.2%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 전셋값도 0.15%가 떨어져서 전셋값은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량 이부제를 지키지 않는 등 정부가 정한 대책을 따르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국정 현안 안정점검회의에서 공공연히 미세먼지 대책에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차량 이부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교통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용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보는 거는 미세먼지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공기청정기를 도심에 세우겠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역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택시 요금 그리고 교통요금, 버스요금, 광역버스요금 일제히 올랐는데 인상폭이 적게는 10%, 많게는 17%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직장인들, 대학생들 특히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출퇴근을 하거나 통학하는데 보통 2~3시간을 거리에서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교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과의 문제, 거주의 문제와 이제 결합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느꼈던 IT 강국인데 어떻게 서울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부산에서 이용이 안 되지? 제주도 가면 이용이 안 될까? 이런 의혹을 가져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 지역별로 교통카드가 제각각이더라.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교통비 부담이 굉장히 크니 지금 예를 들어서 올 3월 기준 서울과 경기 그리고 서울과 인천 간 광역버스 급행의 단요금 그러니까 이제 편도요금이 2,800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5,600원을 길거리에 쓴다는 건데요. 그렇죠. 근무일수를 한 달에 20일만 줘도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크죠. 그래서 할인율을 좀 높여보자. 이걸 30%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는 민간 기업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50%까지 할인하자라는 겁니다. 10만 원 들던 게 5만 원으로 줄면 할인폭이 크죠. 크죠.
근데 이용이 좀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이게 어차피 정책 과제였기 때문에 이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시범 실시를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사실 수도권이거든요. 예. 수도권이 가장 교통 체증도 심하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근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이제 세종시, 울산시, 전주를 대상으로 해서 5개월 동안 지역별로 2,000명을 선발해서 참여단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시범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할 점, 문제점이 제기가 된 거예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지역에서 호환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버스 타다가 지하철 탈 수도 있고 또 이제 마을 버스 탈 수도 있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된다라는 점, 이런 불편함이 나와서 이걸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이거는 지금 교통카드라는 게 선불식이네. 충전하지 않으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좀 후불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들이 교통카드 다 좋은데 이거를 과연 이제 전국에서 다 쓰려고 호환하려고 하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대 서비스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들 세 개 지역 세종시, 울산시, 전주시 이외에도 수도권이 좀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4월에 모집을 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단을 모집을 해서 올해 한 4, 5개월 정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은 이용률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상당 부분 만에 하나 정말 교통카드 후불 충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찾아다녔어야 했거든요. 편의점이든 아니면 가판대든 충전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후불 기능이 가능하고 한 개의 카드로 아무 데서나 전국 모두에서 호환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죠. 거기다가 연계해서 사용할 경우 특히나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서 20%의 추가 서비스까지 이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뭐 효과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판매가 뭐 진짜 그야말로 폭증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 지향이 부른 특수입니다. 아마 이제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값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만 원이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급습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이 300만 대, 지난해 220만 대였는데 한 40%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공기청정기는 가장 중요한 게 필터가 얼마나 미세먼지를 잘 잡아주느냐. 그러겠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만드는 이 메이커에 따라 성능이며 전기 소모량이며 가격이며 이제 들쑥날쑥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공기청정기가 다른 가전제품과는 달리 그동안은 한 대만 놓고서 굉장히 거실에 하나 놓고서 쓰다 보니까 이게 별로 효용이 없다더라. 적지만 각 방에 더 놓는 게 낫고 뭐 이런 이제 이 주문자의 어떤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조금 비슷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의 패턴이 많아서 고가일수록 잘 팔렸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내 이제 중견 업체들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뭐 제품들마다 다 좀씩 뭐 강점들이 좀 다 다를 것 같아서 이거 맞습니다.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필터예요. 우리 마스크도 그렇잖아요. 마스크도 KF 마크 다음에 80이냐, 94냐, 99냐에 따라서 그렇죠. 미세먼지 걸러주는 요일이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헤파 필터라고 해서 헤파의 H의 약자의 숫자가 붙어요.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준 건데 13 정도면 괜찮다고 합니다.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 헤파 필터 성능이 좋은 것은 H 다음에 13 이상이면 좋은데 13 이상이면 헤파 필터가 미세먼지의 99.95%까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뭐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교체 주기예요. 워낙 이 배보다 배꼽이 비쌉니다. 30만 원짜리 놓고 하나 들여놨더니 헤파 필터는 보통 10만 원, 5만 원 막 이래요. 그거 얼마나 써요? 한 번 하면? 한 번 하면 6개월 내지는 이제 1년에 거의 하나 값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교체 주기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이런 이제 부속품, 이 부속품을 아무리 이제 좋다 하더라도 교체기가 짧으면 가격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고 예. 그리고 공기청정기만 놓고 문을 다 닫아버렸다. 그럼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먼지 그대로 다 마시는 겁니다. 반드시 환기는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거실 가운데 놓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거실 가운데 놓고 어떻게 움직여요?
벽면에서 한 50에서 60cm 정도 떨어뜨려 놓는 게 좋고 한 개로 큰 대용량을 쓰는 것보다 각 방마다 하나씩 넣어주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거는 가전업체들이 되게 좋아할 소리네. PPR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요즘처럼 안 좋을 때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전기요금 부담 이것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난해는 7월, 8월 이 2달 동안 전기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인하해 줬는데 이게 가정마다 전기 가전 소비량은 다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예. 일반론을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서울시의 경우에 지난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전기 요금이 한 2만 1,000원대였다고 해요. 이런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24시간 이제 공기청정기 약 한 70W, 소비 전력이 70W인 70제곱미터인 이제 공기청정기 한 대를 하루 24시간 한 달 동안 썼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기청정기 사용을 한 원료요금이 만 한 3,000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사전에 이제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한국전력공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사용 제품 요금 계산을 활용하게 되면 공기청정기, 특정 전기 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때 월간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가전업계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하셔도 드는 생각이 가전업계한테는 사실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는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가전업체 지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두 개가 잘 풀리고 있어요. 공기청정기, 스타일러라고 해서 곳에 먼지를 터주는 세탁하지 않고 제거해주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좀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야죠. 근본적으로는. 저는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하도 호흡기가 안 좋아서 좀 신선한 공기를 캔에 좀 파는 데가 없나 검색을 해봤더니 국내는 파는 데가 없고요. 중국에서 있다고 그러죠? 중국에 80년대생이에요. 이거 대박이 났습니다. 1,600원이라고 네, 저도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피톤치드를 그 공기청정기에 압축시키는 기술이거든요. 누구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은 특허 등록을 하셔가지고 사업하시면 제가 한번 미리 구매하는 고객이 되고 예약. 자, 우리 이인철 소장이 예약 미리 했습니다. 예. 10,000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대차한테 또 악재가 하나 생겼네요. 중국에서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좀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원인 분석도 하고 고위 경영진들이 중국에 넘어가서 상황 파악도 하고 뭐 그런 것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의 베이징 1공장이 가동률이 낮아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서 이 얘기를 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 오대원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베이징 1공장이면은 중국 현대차가 베이징에 진출해서 중국에 진출해서 처음 세운 공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상징성도 있는데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게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지금 중국에서 베이징 현대자동차가 만든 공장이 5개가 있는데 5개요? 그 전체 생산 생산 능력이 승용차만 160만 대 이상입니다. 근데 실제 지난해 팔린 건 그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지금 44%, 절반이 5% 요 정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하루에 100대를 1년에 1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차가 안 팔려서 지금은 44 반은 논다는 거죠. 반 이상 논다는 얘기네요. 반 이상 논다는 겁니다. 그럼 직원들 구조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참 이게 문제인데 중국이 뭐 공산당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노동자를 기치로 걸고 세워진 정권이기 때문에 정부이기 때문에 이 쉽게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을 자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정비처럼 되죠 인건비가. 그래서 보통 가동률이 70% 이하일 때 이 수지 타산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50%대 수준으로 지금 사드 이후에 한 3, 4년을 계속 많이 적자를 보고 있었죠. 그러면 3, 4년 후에 그 정도 적자였으면은 롯데가 뭐 유통 쪽에서 적자 본 거 뭐 이상이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수치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적정스러운데 그럼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 보죠. 가동률이 낮아졌다. 지금 말씀하신 사드 때문이라고만 보면 됩니까? 시장 진출을 했던 2002년 이후에서 2013년, 14년, 15년 이때를 정점으로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고 가파르게 성장해오면서 100만 대 이상을 팔았었거든요. 한때는 연간. 연간 굉장히 100만 대 많이 이상을 팔았네요. 3, 4년을 지속적으로 팔아서 지금 공장을 5개까지 증설하는 계획을 세웠고 북경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이제 대도시 과밀 때문에 안 된다고 다른 데 보내라 해서 저 중부지방, 서부지방으로 보낸 겁니다. 그랬었는데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한국의 이 사드 문제로 해서 현대차가 한국 계열이다, 한국 국적의 그 회사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 요거 말고 다른 걸 지목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현대차는 되게 억울하겠는데요. 사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 면에서 그러니까 뭐 자동차 디자인이라든가 성능이나 이런 자동차의 본연의 어떤 부분에서는 유럽의 차량이나 미국 차들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는데 그 사드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자동차 이렇게까지 안 팔린다. 예. 그 롯데 같은 경우 보면 정부에다가 뭐 좀 중재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로 좀 하는 것 같은데 현대차는 그렇게 안 하나 보죠? 이게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체의 전환의 트렌드에 겹쳐서 사드 문제라고 하는 악재가 겹쳤던 것이 중국 시장에서 이 수요가 급감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현대차로서는 정말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과감한 투자 결정으로 생산량을 180만 대 상용차까지 해서 180만 대까지 확 증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이 시기에 맞은 거기 때문에 정말 현대차로서는 뼈아픈 일이죠. 그러면 다른 무슨 이유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특별히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다른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동차 업계도 똑같을 텐데 현대차만 이 서열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가동이 중단된 거는 아니고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임금을 뭐 대폭 깎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이제 현대차로서는 요 계획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하나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면서 구조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경에 있으니까 과밀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환경 오염이 생길 수 있는 전통적 제조업, 이 제일 노후화된 1공장은 빼겠다. 대신에 다른 곳에 배치하겠다. 4공장이나 5공장, 충칭 같은 곳에 배치하겠다.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요. 인력 중에 아주 일부만 사실 배치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산이 잘 안 되고 되게 가동률이 낮으니까 구조조정을 좀 하는 걸 용인해달라. 이래서 한 2,000명 정도 명예퇴직도 받고 해서 줄이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이미 했군요. 일부는. 2,000명 정도의 명예퇴직. 그다음에 앞으로 또 명예퇴직을 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고 있는 중이죠. 50% 가동률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이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면 굉장히 근본적으로 고민을 깊이 해야 되겠군요. 현대차는 이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2011년 이후부터 이미 자리 잡은 자동차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산 라인을 아예 철수해서 동남아로 간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동남아 섹터까지 다시 포함해가지고 생산은 중국에서 판매는 동남아에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든지 그런 방안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설비 라인을 친환경적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현대의 목표인 또 수소차 이런 방향으로 라인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전기가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참 현대차가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에 참 몰려 있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현대차가 혼자 잘못해서 된 게 아닌 것도 좀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차로서는 여러 가지로 참 또 마침 또 요즘 시기가 뭐랄까 이제 경영권이 이제 정의선 수석부회장한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외부적인 상황까지 별로 안 도와주니까 현대차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위기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전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도 사실 이미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성장률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중국 얘기하면서 중국도 오죽했으면 성장률 전망치를 6.0에서 6.5 이렇게 잡았겠습니까? 뭐 매년 6.7이다, 6.8이다 이런 식으로 잡던 나라가요. 우리나라도 올해 정부가 2019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2.6이나 2.7, 2.5, 2.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폭을 좀 넓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건데요. 자, 이런 부분들 쭉 상황을 좀 보고요.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제2의 벤처붐을 좀 키워보겠다라는 내용의 이 벤처붐 관련된 정책을 또 내놨습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호 교수님하고요.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김강식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왼쪽에 있는 최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무디스 거는 전망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2.1까지 내려서. 그러니까요. 2.3에서 0.2%가 내렸는데 그걸 큰 틀에서 보면요. 무디스라는 게 전체 글로벌 경제를 먼저 이 전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2.9에서 2.6으로 내렸어요. 10%를 내렸거든요. 아, 세계 전망을 이미 자동적으로 2.3에서 2.1인데 우리가 제일 지금 중요시하는 숫자가 2%를 깰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아주 지금 마지노선에 갖다 붙여놓고요. 자, 무디스가 요번에 볼 때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한 게 뭐냐면 중국 건데 중국 거를 6.0으로 놨어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최하단이에요. 최하단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글로벌 무역 둔화가 한국 경제의 모멘텀을 해쳤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는 잘 알죠. 우리나라의 그 구조가 중국과의 동조화, 그다음에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 거,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단 중국 거를 먼저 확 내려놓으니까 우리 거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에서 2.1로 갔는데 자, 무디스가 항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주는데 무디스가 상반기를 지나고서 이거를 깨고 1%대를 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2%를 우리가 좀 막아내는 그런 뭐 선제적인 슈퍼 예산들이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를테면은 경기 부양을 위한 뭔가 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반기에 그렇죠. 나와준다면 그런 것들이 그렇죠. 무디스가 이제 하반기 거를 보면서 전망을 수정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좀 설명드리는 거는 G20의 경제 성장률은 2.9%로 그대로 놔뒀어요. G20이요? 네, G20의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 놔두는 가운데 빠진 나라가 두 나라인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런 시사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만큼 이제 그 또 한 나라는 중국인 거죠. 네. 6.2에서 6.0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는 중국과 우리의 경제 이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다. 우리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무디스가 이렇게까지 낮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먼저 그 무디스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비록 그 기관이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이제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게 무역 갈등 직접적으로 빚고 있는 당사자 국가니까 그게 이제 여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뭐 세계 글로벌 경제 어떤 흐름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 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취약한 점 이런 점들이 작년에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뭐 투자 부진, 그다음에 수출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소득이 양극화가 되어서 소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중간계층, 중산층이 양극화되는 바람에 소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또 문제들 또 고용의 어떤 지금 뭐 고용 참사 뭐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이런 고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악화돼 왔다. 그러니까 무디스가 조금 시간을 두고 봤을 때랑 또 지금 점점 이제 가까이를 볼 때랑은 그 사이 우리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좀 이게 하향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던 건데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부는 2.6, 2.7 뭐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2.567 정도 뭐 이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나라 밖에서 보는 것과는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일단 교수님께서는 뭔가 추경 같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금융 사태나 외환 사태나 그다음에 카드 사태 때 2003년도 그때 얘기죠. 그 당시에 다 수포 예산 넣어서 사실은 올해가 이제 10% 이상을 지금 증가가 됐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때 아주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강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인 상태에서 얼마나 그 내려가는 속도를 적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금 숫자들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IMF가 작년도에 4월 달에는 고점이 2019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6개월 만에 10월 달에 가서 아니야 2017년이야 땡겨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비교의 틀이 한번 확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상 성장률이 정점을 찍었던 게 IMF가 원래는 2019년을 봤다가 그걸 17년으로 봤다. 17년으로 땡겨서 발표를 하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흔들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2년이나 땡겨진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어떤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뭐 2.567 거기가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보다 낮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거고요. 뭐 OECD도 좀 내렸습니다. 저희네 걸 2.8에서 2.6으로 내렸는데 사실 OECD에서는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작년도 2.7, 올해 2.8, 내년도 2.9 이렇게 갔는데 그걸 다 2.6으로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강된다. 그러니까 경기의 진단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하강이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잠재 성장률도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한국은행이나 뭐 또 우리 정부 측에서 다시 계산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하강 국면과 상향 국면하고는 기본적으로 나오시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방송이나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진단 아래에서 맞아요. 이게 처방이 나오는 거지. 지금 뭐 그런 진단을 우리가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통계청장도 2017년이 고점이라고 이제 새로 바꾸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괜찮다. 저 소득 주도 성장 잘 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으니까 빠른 진단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광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사실은 지금 정부의 굉장히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떨어지고 빈부격차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일자리 계속해서 좀 늘질 않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등등등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개선하겠다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는 표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최근에 이렇게 자꾸 좀 부각을 시키는 부분들이 혁신성장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배 쪽보다는 이제 성장 쪽으로 더 이제 무게중심을 싣겠다는 의도 같은데 그래서 어제 나온 이 벤처붐 얘기를 보셨을 텐데 예전 2000년도 초반에 벤처붐 다 지켜보셨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 어제 대책 나온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그 경제를 이끌고 성장을 이끌고 있는 뭐 핵심 그 성장 동력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힘을 잃었다 하는 건 뭐 다 이제 정부에서 느끼고 있고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새로운 이제 성장 엔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벤처붐을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걸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나왔고 주로 이제 재정 지원 쪽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방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부의 어떤 의도, 방향 이런 건 옳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재정들이 많이 투입이 될 때 벤처가 보다 이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 확실한데, 근데 이제 또 제가 볼 때 여기 간과할 수 없는 게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어제 아주 크게 다뤄지진 않은 것 같아요. 내용 크게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규제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 규제가 만약에 완화된다면은 사실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정부의 어떤 정책 이상의 큰 효과가 나타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원격 의료 문제, 뭐 공유 서비스 문제 이런 문제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IT 선진국이라 합니다만은 실제로 벤처 부분에서 IT를 활용하는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투자 활성화, 투자 촉진과 더불어서 이를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다시 좀 원점에서 새로 좀 이렇게 좀 논의해서 과감하게 개혁하고 철폐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 지금도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민하 교수가 언론에다 한 얘기를 보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 포드하고 GM의 투자를 받아서 지금의 우버가 됐다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벤처에 투자를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엔 대책에서 민간 기업의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데 그게 먹히겠느냐라는 뭐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연장선 얘기입니다. 규제 문제인데 최희수 교수님께서는 이 규제 문제를 혁신성장 관련해서는 좀 다른 규제, 제조업이나 이런 쪽과는 좀 다르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싸이월드가 사실 그게 페이스북의 전신이거든요. 당시에 규제가 뭐였냐면요. 외국인 등록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못 나간 거예요. 단 하나의 규제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교훈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풀룸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앞에 우리 뭐 얘기했던 경제 성장률하고 이제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고 틀리잖아요. 그거는 어떤 신호를 주냐면요. 지난 뭐 50년, 60년간의 그런 경험을 봐서 구조적인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항상 의미했어요. 이 나라 한 나라의 경제가. 예,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이 이게 굉장히 지금 오차가 많거든요. 지난 5년 동안 마친 적이 없고요. 이것은 항상 구조적 전환기를 의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벤처붐 굉장히 환영할 만하죠. 환영할 만하죠. 환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규제도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벤처 지금 세워서 붐을 일으켜서 이것이 유니콘으로 가는데 2020년 지금 3년을 얘기했는데 5년 이상은 걸리는 그리고 장기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우리가 굉장히 지금 병이 아픈 거예요. 아픈 병을 지금 벤처 붐으로 해서 통해서 이걸 낫게 한다는 거. 즉 암 환자한테 그냥 바르는 연고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 이것은 무조건 했어야 되는 일을 지금 늦게나마 하는 건데 일단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게 방향은 정말 좋다. 근데 결국은 이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는 거리적거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 거리적거리는 부분들, 즉 규제를 혁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들이어서 이게요. 항상 다른 나라의 성공된 나라에 보면 지도자의 의지입니다. 지도자가 의지를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한 번 얘기해서 안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하면서까지 이것을 의지를 갖고 하는 거지 어떤 구호적인 혁신성장이란 큰 틀에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무지하게 많이 자주 규제 혁신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먹히죠? 제 생각에는 그 관료제도 일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열심히 일해서요. 이 기업이라든지 또 벤처에서는 더 힘들어지지 않나. 더 많은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또 더 많은 어떤 뭐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는 숫자가 좋았어요. 10만 개가 창업을 했고요. 벤처만 해도 3만 7천 개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일단은 어떤 꿈틀거리는 모습들은 맞습니다. 지금 보이니까 거기다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하면서 맞아요. 이제 이번에 발표하면서 하나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규제 정부 입증 책임 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2개 내지 3개 진짜 핵심적인 거는 왜 이게 필요한가를 입증을 해서 아니면은 철폐를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 발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 규제 얘기하다 보면은 규제 샌드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각 부처에서 얘기하는 규제들이 중구난 방식으로 나오고 하나의 통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서인가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막 사방에서 나오니까 그 관련된 기사를 쓰는 또 방송을 하는 저희들도 저 규제 해소는 또 뭐고 이 규제 해소는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말로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해소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볼 얘기는 경산호 얘기인데요.
잘 안 되네요, 경사노위. 경사노위가 원래 쉽지가 않은 그런 그 기관이고요. 또 경사노위가 이게 지금 오늘 저 탄력 근로제 합의안, 오늘 최종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서 그런데 그 원인은 그거죠. 이 경사노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노사가 노는 그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거기서 결정된 거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 어떤 그 집행이 거의 강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번에 뭐 참여한 노측은 이거죠. 한국노총에서 참여를 했는데 한국노총은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근로자의 한 5% 대표하는 조직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전체 근로자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10%를 민주노총, 한국노총 둘로 나눈다면은 각각 5% 정도고요. 이번 경사노위에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를 안 했고, 그렇죠. 한국노총만 이제 근로자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결국 그때 본다면 이제 5%에 포함되지 않은 95%가 그 한국노총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거부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궁극적으로 경사노위는 어차피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대표성이 없으면은 어떠한 합의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 그 대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경사노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사실 뭐 우리 김 교수님은 경사노위 또 공익위원이시도 하시니까 더 내부 사정도 잘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또 이렇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세 분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파행이 돼버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경사노위에서는 이제는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대화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법을 개정한다 그러니까요. 법 개정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표성의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의사 이 정족수가 이제 뭐 안 됐을 때 어떤 대안들을 나오냐. 사실 최저임금제도 몇 번을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분들 제외하고서 이제 투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을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급한 면이 있어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얘기하고 사실 뭐 헬스 개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몇 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 그다음에 이 명분을 설득하고 정부의 역할은 설득이잖아요. 방향성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이 얘기를 그러면 해보죠. 오늘 어떻게 보면 경사노위보다 더 아주 굉장히 갈등의 정도가 심했던 이 카풀 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어쨌든 아웃풋을 내놨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이에요. 사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것도 7시, 9시, 6시, 8시란 말이거든요. 제일 막힐 때입니다. 그렇죠.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딱히 그렇게 땡기지 않는 시간일 수도 사실은 있고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카풀 서비스 쪽의 업계에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합의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사회적 합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경사노위도 그렇고 최저임금위원회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는 이제 주로 유럽에서 하고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회적 합의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그걸 담당하는 정부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실제로 그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책임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본다면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안 하고 당사자들끼리 결정을 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거를 따르겠다. 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 어떤 정부가 국민의 어떤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 경사노위가 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여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참여를 하건 안 하건 불리할 게 없죠. 불리할 게 전혀 없으니까 이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최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시간이 몇십 초도 안 됩니다만 교수님 말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표점을 놓고서 계속적인 노력을 했을 때 이제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조급하게 할 거는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조급증을 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